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장마철에 찾아뵙는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333 지키지 마세요. 그리고 자일리톨 그냥 씹지는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식사 후에는 꼬박꼬박 이를 닦아야 되고, 단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되고, 운동할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꽉 물지 않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아프기 전에 적절히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된다거나 음식물이 이 사이에 끼었을 때 빼주는 게 좋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나한테. 뭐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지키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고 안 지키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중요한 거 하나만 탁 집어서 이렇게 이거는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직업적으로 사람의 입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나의 입안, 다른 사람의 입안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과의사협회에서 또 만들어 내주신 게 333입니다. 잘 아시겠죠?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그 다음에 3분 동안 이를 닦자는 캠페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보다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꼭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일종의 슬로건이고, 알기 쉽게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는 효과가 더 큰 거고, 원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333, 그리고 요거는 이를테면 숫자가 3, 4, 2, 3, 5, 3 이렇게 되면은 외우기가 어렵고 쏙쏙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333이라고 죄송합니다. 라임을 맞춰드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성공적인 슬로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333 지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덜 닦으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하루 3번 이를 닦자는 것부터 살펴보면 일단 하루 3번 이를 닦으면 나는 충치가 예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뭔가를 먹는 일을 하루에 딱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만 하신다 그러면 하루 3번이 칫솔질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시거나 댁에 계시거나 이러면 뭐 하나씩 이렇게 집어 드시거나 하실 때 많죠. 그 횟수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하루 3번 칫솔질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3번 안 하시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하루 이 몇 번 닦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2번 정도입니다. 아침에 1번, 주무시기 전에 1번. 그러니까 점심 식사 때는 대부분 이제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다 같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딱 들어오실 때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따로 와서 이를 닦고 오시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안 닦아도 괜찮네. 입냄새 난다는 소리도 없고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2번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닦는 게 좋으냐, 아침밥 먹고 닦는 게 좋으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밥 먹고 닦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 먹고 닦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이를 닦았어요. 깨끗하게 닦아놓고 얘를 다시 음식물 속에다 풍덩 담갔다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무시고 일어나서 이를 닦아보시면 저도 많이 실험해봤어요. 아시겠지만 입안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타액 분비도 주무시는 동안 보면은 그 맥박도 상당히 낮아지고 호흡도 상당히 느려지고 그리고 타액 분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우리 몸이 약간 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안에도 새로운 타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약을 넣고 물을 묻혀서 닦으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처럼 물을 안 묻히고 닦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품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잘 헹궈지지도 않고요. 입안에 치약이 많이 남아서 좀 찝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요 논외 이야기인데 아침에 이를 닦으시고 입안에 화한 느낌, 달콤한 느낌이 남는 게 상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많이 헹궈내십시오. 그거 많이 남아있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물론 하루 3번 닦는 게 간식을 몇 번 드시던 간에 3번이라도 닦으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이를 닦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식후 3분 안에 이를 닦자입니다. 충치균인 뮤탄스균, 정확히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균인데요. 요 균이 이제 사실은 감염인의 어쩌네 얘기 많은데 대부분 우리 입안에 상주하는 균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서 살아도 외부 환경 또 다른 사람의 입안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그 뮤탄스균에 노출되지 않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치는 모체로부터 감염이 된다는 말에 저는 사실은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치아를 녹일 수 있는 산을 내요. 실제 모르겠지만 콜라에다가 치아를 넣어놓고 하루가 지나면 치아가 흐물흐물해집니다 라고 하는데 그 콜라가 산성이 굉장히 강한 음료예요. 그래서 그거에다 넣으면 치아 속에 있는 미네랄이 녹아내리면서 그 안쪽에 있는 콜라겐 그 뼈대만 남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산을 뮤탄스균이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치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냐? 그럼 우리 입안에는 타액이 있죠. 침이 있습니다. 그 침이 우리 치아와 입안과 점막에 골고루 묻어 있습니다. 얘를 뚫어야 돼요. 일단은 산이 딱 나오면 굉장히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액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고 희석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야죠. 그러려면은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두 마리의 세균 붙어 있는 몇 마리의 세균이 아니라 덩어리로 뭉쳐 있는 이 사이에 낀 음식물과 함께 덩어리로 뭉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한꺼번에 낼 때 그 파괴력을 또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굉장히 대사를 촉진시키는 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듬뿍 들어왔을 때 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보시면 구강건조증 환자의 다발성 오식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침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선천적으로 침샘의 이제 활성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가 조금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이제 목 위쪽에 이쪽에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침샘에도 영향을 좀 미쳐요. 그래서 타액이 분비가 떨어져서 굉장히 입이 잘 마르고 불쾌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입이 마르고 텁텁하고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고 충치도 잘 생깁니다.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타액 코팅이 부족하니까 금방 뚫립니다. 방어막이. 되는 거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3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3분 안에 제거를 해주시면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3분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더 빠를수록 좋고 늦더라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 동안 이를 닦자라고 마지막으로 3이 돼 있죠. 근데 3분이면 제가 한번 3분 타이머를 재고 이를 닦아봤거든요. 근데 3분 생각보다 되게 깁니다. 닦아도 3분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3분 동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닦아야 되고 어디가 닦였고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닦았던데 또 닦고 닦았던데 또 닦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닦인 데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제 그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소외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안 닦인 상태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3분을 닦자는 얘기는 아침에 출근이 급하고 저녁에 너무 졸려서 자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대충 닦고 나오지 말고 3분 동안 찬찬히 닦아보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3분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3분보다 짧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잘 닦이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혀라든가 이렇게 둘러보시면 닦인 곳과 안 닦인 곳은 혀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치과 종사자가 아니시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석구석 빠진 것 없이 닦아주시는 게 제대로 된 칫솔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닦다가 검사를 쭉 해봤는데 안 빠진 데 없이 잘 닦았군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시간이 여기서 얘기하는 3분하고 같은 의미를 지닐 겁니다. 되게 집중하셔서 열심히 부지런히 닦으시면은 저의 추측으로는 1분 30초면 충분히 닦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강하게 막 빨리 움직이란 말씀이 아니라 찬찬히 닦으셔도 제가 보기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면 굉장히 꼼꼼히 닦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물론 생각은 칫솔질에 집중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음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두 개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양제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케일링은 언제 한 번씩 해야 적당한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게 이제, 치과 의사의 한 명으로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건강보험에서 정한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마치 원칙처럼 바뀌어서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거는 좀 유감입니다. 사실 스케일링의 주기는요, 이런 똑같아요.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죄송합니다. 네. 치과에서는 주로 1년에 2번, 반년에 한 번씩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이를 닦았어요. 그런데 또 맛있는 게 생겨서 간식을 또 먹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많이 먹었어요. 그럼 또 닦는 게 좋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스케일링의 주기도 잇몸의 상태나 칫솔질의 퀄리티라고 봐야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스케일링을 안 할게요 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시점을 자가 검진이라기보다는 자가 체크도 가능한데 칫솔질을 잘 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실 때 입이 텁텁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일만 했는데 입이 굉장히 텁텁하고 입냄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침도 좀 찝찝한 느낌 나고요. 근데 스케일링을 만약에 받고 오셨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한두 시간 이상 나 아무것도 안 먹긴 했지만 가만히 있었는데 입이 그다지 텁텁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시석이 구석구석 쌓일수록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자신이 있고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실 때 치석이 많다 적다 어디가 닦인다 안 닦인다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보다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본인이 직접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충치나 잇몸병 같은 거는 잘 닦이는 95% 이상의 그 영역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생기는 등잔밑 같은 5%에서 10% 정도 되는 부분이 반복되면서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스스로 내가 얼마 만에 닦아도 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종종 뵙습니다. 굉장히 이를 잘 닦으시는데 어디 한 군데에 큰 충치가 생기거나 어디 한 군데만 잇몸이 왕창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래밤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양치 후에 치약 맛이 안 나게 가글을 10번 이상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거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TV에 나오셔서 양치하고 나서 가글을 10번 이상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래밤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신 거고요. 자, 칫솔질을 하고 나서 입안에 치약 맛이 안 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저 치약이 맛있어서 마음에 들어. 이게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치약 회사들이 그래서는 당연히 치약 맛을 좋게 해야 하는 일을 잘 닦겠지만 치약 맛이 좋기 때문에 치약을 너무 과량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거품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글을 10번 이상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치약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메주콩 한 알 만한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갖고 계신 치약으로 거품을 다 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샤워하실 때 바디워시나 머리 위에 샴푸나 거품 다 안 낸 상태로 헹구면은 헹궈도 계속 거품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샴푸도 다 헹궈내야 개운하듯이 치약도 다 헹궈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10번 하셨는데 아직도 좀 남은 것 같다. 한두 번 더 하셔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 8번 헹궜는데 다 헹궈졌어. 치약 맛이 안 나. 그러면은 충분히 거품을 잘 내주셨다는 얘기고 구석구석 잘 닦으셨다는 얘기도 되고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기준은 항상 꼭 10번 정해진 게 아니라 내 입안에 치약 맛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실을 사용하시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뵙는 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충치가 있거나 특정 치아 사이에서 잇몸병이 진행되는 분들께는 꼭 여쭤봅니다. 치실 사용하시나요? 여쭤보고 만약에 이 사이에 충치가 2군데 이상 발견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치실 사용하시냐고 여쭤보고요. 만약에 안 사용한다.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일매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와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치실은,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구강 건강 관리 중에 가장 다재다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치간 칫솔의 역할도 거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쑤시개 역할도 해줄 수 있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워터픽의 역할도 더 훌륭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실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나 치실 별론던데?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로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치실을 쓰면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치실, 굉장히 가늘죠. 지금 여기서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카메라에 안 잡히겠지만 굉장히 가늡니다. 이 치실이 드나든다고 해서 이 사이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움직이려면 치아 교정할 때 보면 우리 와이어를 붙이는 전통적인 교정을 하시든지 투명 교정, 인비절라인 같은 그런 형태의 교정을 하시더라도 기본은 뭐냐면은 꽤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밀어줘야 돼요. 아니면 요런 치실이 이렇게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치아를 약간 밀긴 하죠. 요게 하루에 10,000번, 1,000번 이상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 치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매우 미약합니다. 네. 그 다음에 치실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서 기분 나빠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건강한 잇몸에다가 치실을 제법 세게 해도 피가 안 납니다. 아파. 이렇게까지 치실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상 피 잘 안 나요. 근데 치실을 적당히 했는데 피가 묻어 나왔다. 그럼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실을 중단을 하셔서 그 세균들한테 니네 이제 안 건드릴 테니까 여기서 신나게 먹고 놀고 살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뭐라 말씀드리냐면 더 자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더 깨끗이 닦고 더 자주 닦으시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더 불편하실 거예요. 피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도 맞나 싶은데 그 원인균들이 점점 제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도 안 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치실을 자꾸 하니까 잇몸을 망가뜨리는 것 같다는 거죠. 잇몸을 자꾸 망가뜨려서 이 사이에 간격도 커지고 잇몸을 깎아내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요 말씀은 주로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잇몸을 망가뜨리는 거는 치실이 아니고요. 세균입니다. 세균을 없애고 아무리 깨끗이 하셔도 사람은 잇몸이 좀 내려가고 이 사이의 공간은 좀 커져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설렁탕집 같은 데만 가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설렁탕집에 가면은 대부분 이쑤시개가 있어요. 왜 이쑤시개가 있냐면 이쑤시개를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다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세요. 이유는 이제 그거 드시고 나면 조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사이에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낍니다. 그 상태로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앞니에도 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치실을 사용하시는 건 사실 우리네 어르신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쑤시개로라도 빨리 빼는 게 낫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찾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건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냐면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딱 꾹 참고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든지 그 러닝커브에서는 그 고비가 있죠. 잘 안 느는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딱 넘어가면 이제는 치실이 없이는 아마 힘들 거예요. 저도 여행 갈 때 혹시 깜빡하고 치실을 이제 챙기지 못하면 그 근처 편의점에서라도 꼭 사가지고 합니다. 안 하면은 너무 불안해요.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치실은 자주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치실에 대한 원칙적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중지에다 감고요. 중지에다 감아서 손가락으로 검지로 눌러갖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 아까 그림을 보시면 앞니 쪽은 이렇게 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자꾸 하기가 편한데 어금니가 문제입니다. 어금니가 앞니 보시면 이 그림처럼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껴서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4번처럼 여기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잇몸과 치아 사이까지 쑥 집어넣어서 치아를 긁어서 빼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쑥 넣고 치아를 긁어서 빼시는 겁니다. 앞니는 잘 되죠. 근데 어금니는 어떻게 하죠? 어금니는 이렇게 하면 이게 손가락이 4개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고 어떻게 해야 치실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치실을 썼다고 하시는데 보면은 이 사이에 충치가 생겨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치실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금니는 보면은 원칙대로 하신다면 중지에 감은 다음에 좀 길게 해서 검지를 좀 길게 잡고요. 최대한 검지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대안은 이제 어쨌든 원칙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열심히 연습해서 잘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치실을 검지에만 감는 거예요. 치실 검지에만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서 쓰시면은 손가락이 2개만 들어가거든요. 2개만 들어가서 어금니부터 위, 아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니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원래 정석대로 표준적인 방법대로 해 보시고요. 이제 어금니 쪽에는 치실고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치실고리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름의 방법이 마지막으로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뭐 저도 제가 그 원칙적인 방법대로 열심히 치실을 해봤는데 너무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된 거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자 보시면 치실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 요게 치실 부위가 있고 여기 이쑤시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죠. 저도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약국에서 다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금니 하실 때 이렇게 어금니 쪽에 쑥 밀어놓고 깨물듯이 하면은 어금니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실은 이 사이에 쑥 집어넣고 왔다 갔다 빼는 게 아니고요. 앞치 한번 긁어내고 뒤치 한번 긁어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쉬운 대로 입안에 낀 음식물만 빼낸다는 느낌으로도 해주시는 게 약간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검지에만 치실 감아서 쓰시는 겁니다. 뭐 4개의 손가락을 쓰실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간단하긴 하죠. 근데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감고 너무 오래 계시면 손가락이 헐해집니다. 이거는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치실이든 칫솔이든 안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게 더 좋고요. 그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대로 자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칫솔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유난을 떤다. 너무 귀찮다.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기왕이면 한 번씩 하시는 것도 길게 봤을 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의 질문입니다. 이를 닦고 난 뒤에도 입안이 텁텁하거나 마르는 느낌이 들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행복한 토끼님이 이런 일이 자주 있다 그러면 역시 타액 분비가 좀 적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드시는데 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서 입안이 텁텁하거나 마르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겠는데 입안에서 마르는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느낌을 주는 건 물이 아니고 우리의 타액입니다. 근데 물을 마시면 이 타액을 씻어가요. 타액이 없으면 우리 입안은 마른 느낌을 받습니다. 물이 아무리 들어있어도 마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를 닦고 난 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가 말랐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을 또 마셔요. 입이 말라. 텁텁해. 물을 또 마셔요. 그러면은 이제 막 좀 덮이려던 타액 코팅이 또 벗겨집니다. 그럼 더 텁텁하죠. 이게 더 언제 괜찮아지냐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참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신경 꺼버리는 순간에 몇 시간 뒤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입안이 텁텁하거나 마르는 느낌이 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침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침이 나와서 내 입안을 골고루 적셔주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평소에도 입이 너무 많이 말라서 힘들다 그랬을 때는 구강 건조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뭐 가까운 치과 의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의 치과병원의 구강내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타액이 잘 분비되게 하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 타액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분이 거의 없는 뭐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거를
한 방울 정도 입안에 딱 떨어뜨려서 신 거 먹으면 이게 침이 쫙 나오잖아요. 좀 빨리 침이 나오게 해서 적셔주시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JM님. 마찰력이 좋은 치약과 부드러운 치약 중에 뭐가 좋은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찰력이 좋은 치약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잘 갈아내는, 닦아내는 치약이 되겠죠. 플라그 제거, 플렉 제거가 잘 되고, 부드러운 치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시린니 치약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세마제의 비율로 보실 수 있는데, 두 개가 뭐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찰력이 좋은 치약은 그다지 권장되지는 않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마찰력이 너무 좋으면 치아의 마모와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에 있는 범랑질이라는 갑옷 같은 부분에는 사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거기가 얇아지거나 잇몸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그 밑에 있는 상아질 부분이 노출이 되면 거기는 영향을 좀 더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파이게 되죠. 그때 마찰력이 좋은 치약으로 하게 되면 좀 그런 파이는 거를 좀 가속화할 수 있고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부드러운 치약은 이제 반대로 세정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닦아도 찝찝한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닦아 보시면서 가장 입안이 개운하고 치약 맛이 안 나면서 이렇게 너무 오래 닦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치약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의 치약, 특정 치약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장 저렴한 치약 씁니다. 네. 그다음에 JM님 하나 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질문이 좀 많으신데. 지금 대상포진이 얼굴로 와서 3주 가까이 됐는데 저는 치통이 심하게 왔는데 아직도 아프거든요. 치과에서 할 건 없는 거겠죠. 신경통이 계속되면 어쩌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대상포진 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치통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치아에 있느냐가 가장 큰 중점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치과에서 할 게 없다기보다 만약에 그 치과적인 원인이 있어서 아픈 거다, 기여 요인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요. 없다 그랬을 때는 신경통에 대한 치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거지 아프다고 무턱대고 다 치료를 하는 거는 정확한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요. 네, 그럼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일리톨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일리톨 좀 많이 씹으시죠? 자일리톨 껌도 있고, 뭐 캔디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일리톨은 근데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일리톨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생겼고요. OH가 붙어서 올이란 말이 붙었어요. 올이란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자일리톨은 알코올이라는 뜻이고요. 오탄당 베이스로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 감미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결정사항이고요. 자일로스라는 오탄당, 탄소가 5개인 오탄당을 가공한 인공 감미료를 자일리톨 중에 하나가 자일리톨이고요. 설탕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단맛이 납니다.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는 단맛이 막 설탕의 뭐 600배, 몇백 배, 아니면 뭐 이렇게 돼서 너무 달거나 막 이렇게 해서 좀 단맛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거나 그래서 좀 조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설탕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단맛이 나고 칼로리는 60% 수준, 칼로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까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낮다. 뭐 이렇게 됐고 하나데 중요한 거는 달기는 단데 설탕과는 다른 단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죠. 뭔가 향료도 넣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단맛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슐린이 소모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이 아니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이따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을 한다고 하는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세포도 자일리톨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은 이제 혈액 속에 있는 그 당분을 세포 안으로 옮겨드리는데 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슐린이 소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의 식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줍니다. 네. 뭐 제품을 보면은 요 외산 제품이고 요게 이제 국산 제품이죠. 네, 국산 제품인데 제가 사실은 뭐 다 찾아보려면 막 이 제품 저 제품 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 그냥 편의점에 가서 다 뒤져봤더니 자일리톨 제품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요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핀란드산 자일리톨 캔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지 생각하시겠지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자일리톨은 어떻게 충치를 예방을 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자일리톨을 비롯한 인공감미료는 거의 비슷하게 뮤탄스균이 충치 만드는 균이죠. 대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뮤탄스균이 이 포도당이나 이런 당, 과당 등을 먹고 이걸 대사를 해서 대사 산물이 나오는 게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의 물질이 나오는데 대사를 못하니까 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쌉니다. 그러면 내 옆에 또 있죠. 또 먹습니다. 또 먹었는데 또 대사를 못하니까 그대로 나와요. 돌고 도는 거죠. 난 열심히 먹었는데 기운도 안 나고 계속 배고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균들이 번식을 막 하지 못하고 그냥 힘드니까 나 지금은 좀 쉴래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일리톨이 효과가 있다. 근데 이 대사를 못한다는 거는 다른 인공감미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체 감미료 써도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성분, 국산 자일리톨 껌의 성분을 제가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보시면은 자일리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소비톨, 말티톨, 에리스리톨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전부 대체 감미료입니다. 다른 대체 감미료예요. 그리고 우유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탕후루도 만드실 때 스테비아로 만들면은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살이 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테비아도 있고요. 이소말트, 소비톨, 말티톨, 만니톨, 수크랄로스, 아세솔팜, 칼륨 등 여러 가지의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그럼 대사시키지 못하고 그럼 효과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왜 자일리톨을 쓰냐면 결정적으로 세균이 다른 대체 감미료는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얘가 음식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자일리톨은 세균들이 잘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먹어야 대사가 안 되고 그걸 또 먹고 이런 아까 그런 순환이, 소모적인 순환이 돼서 세균들의 활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에 대명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정말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럼 일단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앞에 24첩 반상이 쫙 차려져 있어요. 정말 맛있는 반상이 차려져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음식을 하나가 딱 올려놨어요. 그게 여러분의 식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일리톨을 씹든 뭘 하시든 간에 일단 입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충치균의 먹이가 될 만한 거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네. 논문들이나 결과들 찾아봤을 때 여러 경우에서 실제 충치의 저감률은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논문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그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자일리톨, 이게 흡수가 안 되니까 자일리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차술사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자일리톨이 그 제품에 포함된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효과를 보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드셔도 어차피 칫솔질이 안 돼서 이 사이에 음식물 껴있고, 뭐, 플라그 잔뜩 묻어있고, 플라그는 이제 하얗게 보이지만 그게 다 이제 세균들과 우리 타액 속에 찐득찐득한 성분이 다 합쳐져서 슬러지처럼 된 거죠. 그게 좀 지나면 이제 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칫솔질이 안 돼서, 세균의 진짜 먹이가 많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하게 드셨을 경우에는 설사에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충치 예방 효과는 되면 이제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효과를 거뒀다라고 한다면 자일리톨의 효능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거고요. 하지만 타액 분비가 껌을 씹게 되면 타액이 잘 나옵니다. 껌도 그래서 아까 입이 텁텁하시고 건조하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껌은 당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고요. 그렇다고 아무 맛도 없는 껌을 씹기도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일리톨,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맹신하셔서 뭐 점심 먹고 자일리톨 껌 씹었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은 안 씹느니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자기 전에 씹는 거는요,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일리톨 껌에는 자일리톨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분들도 많이 있고요. 충치균들의 먹이가 될 만한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리톨 하나만 바라보고 그 껌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 큰 비중이 아닌 자일리톨을 섭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같이 섭취한다? 그러면은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자일리톨이 충치를 해서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뭐 칫솔질, 자기 전에 칫솔질이 좀 설렁설렁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부분은 괜찮지만 많이 피곤하거나 뭐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자일리톨의 자일리톨 제품에서 실제 감미료 중에 자일리톨의 비중은 40%에서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보면은 적혀 있기로는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제품에 사용된 자일리톨이 핀란드산이 100%라는 얘기지 중국산 뭐 핀란드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자일리톨 100%라는 얘기는 아닌데 대충 읽으면은 혼동하실 수 있고요. 진짜 자일리톨 100%는 따로 열심히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아쉽게도 100% 자일리톨 제품은요,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제품에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자일리톨 캔디를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딱 봤는데 자일리톨 100%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성분 표시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래 이건 괜찮다. 근데 이는 닦았니? 근데 이는 안 닦았대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100%는 이제 아무래도 껌에 녹이기는 좀 어렵고 캔디 형태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씹는 칫솔이라든가 이런데 약간 코팅처럼 돼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껌 같은 데는 다른 첨가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일리톨 하나만으로 이것의 효능을 판단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일리톨 37%고요. 이소말트라는 다른 인공감미료가 19%, 5%, 5% 이렇게 들어가 있고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반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유 함유돼 있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게 이제 자일리톨 60%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충치 예방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식약처에서도 충치 예방 효과라는 말을 대놓고 쓰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뉴스에서 나오던 기사인데요. 그럼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자일리톨 껌을 2통을 씹어야지 충치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칫솔질을 대체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껌을 씹고 싶은데 당분이 많은 껌은 좀 무섭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좀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걸로 무슨 효과를 거두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리송한 문구가 있어요. 그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을 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식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것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님 말고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과에서는 이 제품이 나왔어요. 약국에서 파는 껌이랍니다. 그래서 기능성 표시 심의피를 거쳤대요. 치아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자일리톨 하면 말이 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성분을 봤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게 무설탕이고 아까 봤던 제품은 무설탕이란 말이 없거든요. 근데 성분표에는 없는데 그럼 그 제품에는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에 설탕이 있다는 얘기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약국에서 파는 자일리톨 껌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요, 특정 제품, 뭐 어떤 제품 광고하는 기구나 기계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 하나면 끝,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뭐니 해도 기본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칫솔질하고 식습관, 그 다음에 치실이나 치간칫솔 같은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잘 쓰시는 베이스에서 도움을 다른 좋은 신제품으로 얻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판단되고요. 자일리톨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일반적인 껌보다는 낫다. 그래도 그거보단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엠님의 질문이 방금 제가 드린 얘기가 있는데, 자일리톨 껌이 되게 단데 자기 전에 씹고 자도 되는 건지, 잠 안 올 때 자주 씹고 잤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일리톨 껌에는 자일리톨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도 들어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성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씹고 자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요즘 광고에서도 자기 전에 씹는 껌이란 말은 안 합니다. 예전에 그 말이 좀 논란이 돼서요.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뭐 그 생각 들고요. 이미향님의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치실 사용할 때 앞니 잇몸까지 마찰하면 통증이 살짝 있습니다. 염증이 있는 건가요? 잇몸이 붓지는 않습니다. 치실을 사용할 때 앞니 잇몸을 어떻게 마찰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팎으로 마찰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 정상적인 사례도 치실대고 마찰을 하면 좀 아파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작은 자극에도 생기는 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잇몸이 부은 발적, 부종, 출혈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빨갛게 되고 부어오르고 피가 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크게 의심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 요즘 스케일링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직접 의사한테 보고 어떤가 봐달라고 하시면 좀 더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한 치아 관리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